안녕하세요. 배호세라고 합니다. 그 원장님이 또 이게 문제풀이를 또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거는 또 이제 강의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문제풀이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3, 4교시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 좀 3, 4교시 작성하는 데서 좀 시간이 너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일단 강의하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한번 3교시 한번 문제를 보면 스포트 네트워크 수정 방식. 이거는 좀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쵸? 많이 보셨던 거고. 이제 요거는 좀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고. 원장님이 이렇게 표시하시더라고요. 기본 문제는. 그리고 국내 통신 선로 설비 구성하고 업무용 건물에 국내 통신 선로 설비는 어떻게 할 거냐. 설치 기준. 이거는 이제 건축 설치 기준 같은데 이제 설계 기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원래 보통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보면 설계를 할 때 전기통신 소방 기본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부할 때는 많이 피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실무를 특히 설계 쪽을 하신 분들은 이런 거는 좀 써볼만 하실 수도 있어요. 설계 쪽 하신 분들은 실무 위주로 적으면 되니까. 뭐 개통도 그려주고. 그리고 3번 고조판은 아주 중요하죠. 아주 기본적이면서 아주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 문제에 속하는 거고요. 변압기의 손실 종류, 손실 저감 대책. 이것도 변압기에 관계된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기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저 때도 공부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기실 및 발전기실의 환기량 계산 방법. 이거는 조금 실무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이 계산 방법을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수배전반 업체나 발전기 이제 제조업체에서 설치하는 업체에서 이거를 주관적으로 하는 거지 설계에서는 그냥 검토만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실무에 계신 분들도 솔직히 이런 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전기실 환기량 계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책에 나와 있어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이 발전기실에는 환기량 계산 방법은 솔직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5점짜리 쓰기에는 좀 많이 부담이 되겠죠. 이것도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간 정도 하나는 알고 있으니까 옥내 운동장 KSC 3706 뭐 조명기구 배치 방식. 이거는 솔직히 어렵죠. 이건 우리가 조명 설계 쪽에서 설비 쪽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에 좀 벗어난 문제거든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KSC 3706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이 문제를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진짜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피해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피해가면서 세 개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 그러면 이 정도면 좀 3교시는 조금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세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나겠죠. 한 가지를 또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문제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남들이 잘 적는 거는 나도 똑같이 잘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최소 기본 점수 이상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 문제인데 나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죠.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특출나게 그냥 어느 정도 잘 써야 기본 점수 이상 아니면 기본 점수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50점대 중후반 나오시는 분들은 문제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3교시는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그리고 4교시를 보면 불평형 전압이 유도전등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기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이 본 문제일 거예요. 저 때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2번 문제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인데
우리 많이 공부하는 거죠. 이것도 기본이에요. ESS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화되고 공부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화재 원인이에요. 그리고 방지 대책. 작년 116회 안전에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 안전에도 나올 수도 있고, 예. 소방에도 많이 나와요.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니까. 안전에 나옵니다. 예. 안전에도 나왔고 소방에도 나와요. 현재. 제가 소방기술사 면접을 최근에 볼 때 ESS 화재에 대해서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많이 이슈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ESS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초안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NFPA 같은 데에서. 근데 이게 왜 건축전기에 나왔을까 좀 많이 의문이 생기는데 이거는 아마 소방기술사를 갖고 계신 건축전기 기술사님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예, 응용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그 투덜대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나왔지라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몇 개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가자. 뭐 건축전기 분야가 아니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서 하나 정도는 요 정도는 정리해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문제가 ESS에 대해서 뭐 구성도를 그리고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ESS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리고 그래서 어렵다 이거는. 그리고 예, 자탐 설비 나왔네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에 수신기하고 감지기인데 이런 감지기를 설명해라.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번하고 3번을 똑같은 출제위원이 내셨을 거예요. 분명 이거는. 같은 사람이 내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것도 소방이잖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소방 전기 파트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건축전기에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전기 설계할 때 소방 설계할 때 우리 소방 전기 파트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전기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가 하면 이게 같은 분이 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 하시는 분들은 소방도 같이 보시잖아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감지기. 근데 우리 수신기는 뭐 PR, P형, 뭐 R형 그렇게 있겠죠. 그리고 기타 수신기가 있고. 그다음 화재 감지기. 그리고 불꽃 감지기에 대해서 아날로그 감지기, 초미립자 감지기. 실제로 솔직히 생각하면 어렵죠. 예, 쓰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스마트 그리드의 필요성과 특징. 이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스마트 그리드. 예, 저 10년 전에 공부할 시절에도 예, 스마트 그리드가 이렇게 많이 주목받던 그때 예, 타이틀 제목들이었어요. 이게. 그때 준비를 저도 했었죠. 당연히 공부를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나왔어요. 너무 많이 이슈화되면서 이제 그 딱히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게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뭐 핵심 기술이라든지 조건 같은 거 좀 알긴 알아야 되지만 아무튼 이건 기본 문제에 축하는 것 같아요. 자, 글레어. 우리 이거 조명 파트에서 많이 보시죠? 공부 많이 하셨고 글레어 종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죠. 종류. 글레어 뭐 4가지 정도로 나누고 근데 예, 평가 방법. 근데 이 평가 방법은 솔직히 요 앞에 공부하신 분들 이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쓰셨나요? 이 문제요? 그러셨죠? 그렇죠. 예, 예, 저 때도 아주 기본적으로 글레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적었고 근데 이제 평가 방법 좀 심도 있게 들어가 있죠. 예, 여기까지는 아마 쓰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다른 책들에도 거의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조금 중간 정도? 하나는 내 반은 알겠는데 반은 몰라. 평가 방법은 뭐 어떻게 서술하든 선택하면 이제 일단 내용은 소설을 쓰든 어떻게 적겠죠. 예, 좀 중간 정도 되겠죠. 난이도는. 예, 전력용 콘덴서. 예,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예, 팽창 배부림 원인은 잘 알아요. 관연도에 기출이 됐었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것도. 근데 예, 점검 항목을 적어야 돼요. 이거는 좀 그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점검 파트, 안전관리 하시는, 진단하시는 분들은 잘 적으실 거야. 아마 실무 내용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든 쓰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다고 쳐도. 그러니까 뭐 한 중간 정도 이것도. 그러면 하나, 두 개는 정확하게 알아. 요걸로 아마 또 선택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사교시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2, 3번 문제가 어렵고, 5번 문제도 평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사교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난이도가. 우리 학원에서 작년 117회에 예. 때 안전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스타드 한 멤버들이 한 6-5명 나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했어요. 어떤 문제요? 아까 ESS 이거요? 신문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100%는 아니고 한 80% 적어놓은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원인하고 설계도부터 그다음에 검출방법, 배터리 용량부터 강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게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7월 116회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하셔야 돼요. 이제 기본 문제로 이제 갖고 가셔야 돼요. ESS는. 일단 화재나 뭐 방지 대책 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ESS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도라든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용도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라든지 활용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넘어가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네. 이제 3교시에서 이제 그 스포트 네트워크 수정 방식, 사고 구간별 보호 방식과 보호 협조에 대해 설명하시고 기본 문제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프리집 다 갖고 계시죠? 보시면 이제 뭐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간략하게 적어주고 보호 방식, 이제 배전선이나 또 변압기하고 프로텍터 간의 뭐 그 보호 협조라든지 차단기하고 보호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본 문제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2번 그 군의 통신 선로 설비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정보통신 그 공사 그쪽 설계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군의 통신 선로 설비는 국선 접속 설비를 제외한 군의 상호간, 군의 그리고 외관의 통신을 위하여 군에 설치하는 케이블 이상 전류에 대한 보호 장치 및 여기 아마 오타 있으실 거예요. 전류예요. 전류에 대한 보호 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 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중과 그 부대 설비를 말한다. 여기서 이제 그 구성을 보시면 이제 구성이 보면 뭐 업무용도 있겠지만 주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언급하는 게 업무용이기 때문에 이 군의 통신 선로 설비의 구성은 제가 업무용 쪽으로 해서 이거를 정리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국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겠죠. 통신 사업자 쪽에서 오는 라인이고 그리고 MDF가 있어요. 다들 아시죠? MDF가 있는데 이게 A동이라고 하고 이게 B동이에요. 그러면 MDF에서 동단자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단자함이 각각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층마다 층 단자함이 있어요. 이게 다 층 단자함이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있죠? 수구 있는데 통신 수구가 있어요. 이거는 각 실마다 들어가는 거겠죠? 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 세대 아니면 각 실에 들어가는 통신 수구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구성을 넣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건 그냥 개통도예요. 그러니까 개통도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도가 되겠죠. 그리고 설계 그 도면을 보면 여기 층마다 요 수구가 들어가는 통신 수구가 들어가는 이 각실마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평면도에 나와 있겠죠.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층에 대한 거는 이제 평면도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요거 전체는 개통도예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서 개통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개통도를 넣어야 이제 구성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 구성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크게 군의 간선계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 간선계가 있고 수평 배선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의 간선계는 동간에 연결하는 MDF에서 동간에 연결하는 상호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이 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의 간선계는. 그리고 건물 간선계는
이 동단자함에서 층마다 연결해 주는 거를 예, 건물 간선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평 간선계. 이건 층 단자함에서 각 실에 있는 통신 수구까지를 이제 연결하는 거를 수평 배선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성에는 크게 구내 간선계, 건물 간선계, 수평 간선계로 이렇게 들어가요. 예. 예, 요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그 통신 한 페이지 되겠어요. 네? 개통량 하나만 그래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층수를 좀 낮춰야 되겠죠. 뭐 한 2층까지만 그리든지 3층까지 딱 그려서 한 5줄에서 6줄 사이로 그려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물 간선계, 구내 간선계, 예, 수평 배선계. 이걸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 정도 그려가지고 밑에다가 구성이 뭐뭐뭐 있는지 통신수도 있고 단자함도 있고 동단자함, 층단자함 뭐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 넣었지 않았을까? 맨 먼저 국선 KTX에서 오면 그 그렇죠. KTX에서 오면 국선 잡아서 MDF 잡아갖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건물로 예. 동반장 하나 그렇죠. 예, 그렇죠. 여기가 이제 동이 더 있으면 또 연결을 하겠죠. 예. 이제 뭐 이렇게 예, 요 정도까지. 그리고 업무용 건물의 이제 구내 통신선로 설비의 이제 설치 기준. 여기에는 이제 자, 이제 그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설계할 때 구내 통신의 회선수가 있겠죠. 이 회선수에 따라서 이제 그 공관이라고 그러죠. 예. 그 공관, 공수, 예비 공관이 몇 개가 들어갈 거냐. 이제 그런 걸 또 설계할 때, 배관 시설 설계할 때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회선수. 그리고 그 공배관인데 배관 시설의 규격. 그리고 배관 시설의 규격인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이제 뭐 사이즈라든지 배관에 대한 사이즈 내경, 뭐 공수는 몇 개를 넣을 거냐. 예, 예비 공관을 예비 배관을 몇 개를 넣을 것이냐. 그리고 옥내 배관에는 뭐 또 뭐뭐가 있냐.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구내 선로에서 성능 시험을 측정하겠죠. 전개가 그러니까 전송 대역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전송 대역 안에 통신 수구라든지 예, 통신 수구들이 제대로 전송이 되고 있는지 예, 그거를 또한 계산을 해요. 예. 그리고 예, 성능 시험 측정 항목이 또 몇 개가 있겠죠. 그리고 구내 배선. 그리고 구내 배선에는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여기서 구내 통신 회선수를 보시면 각 업무구역 10제곱미터당 1회선 이상이 돼야 되고 각 실별 회선수를 산정하되 10제곱미터 초과할 시에는 예, 하나 반올림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고 예. 그리고 층별 수평 배선계 총 회선수를 산정해서 건물 간선계 아까 건물은 그 아까 동단자함에서 층 단자함까지 가는 걸 건물 간선계라 하겠죠. 그 케이블 용량을 산정하는 거죠. 그리고 배관 시설의 규격에는 이제 배관 시설의 내경을 알아야 이제 그 여유를 또한 생각해가지고 예, 그 배관 사이즈를 넣겠죠. 그 선정을 하겠죠. 그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예, 그 인입 배관의 내경이 그리고 인입 배관의 공수 그리고 예비 공간 얘기하는 거죠. 예비 공간 2개를 포함해서 30 이상을 넣는 거고 그리고 업무용 건축물의 옥내 배관 요건의 책을 보시면 예, 요건에 뭐가 나와 있죠? 배관 공수, 구내 간선계 아까 그 건물 간에 연결한 간선계 그리고 층 간에 연결하는 건물 간선계 배관 공수가 20 이상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구내 간선계하고 건물 간선계의 내경들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 내경이 전선관 내 단면적의 32%를 만족하는 배관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외부 압력이라든지 충격으로부터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는 예, 그 옥내 배관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관이 많이 이제 굴곡이 생기면 안 되겠죠, 건물에서. 그래서 그 곡률 반경에 대한 그 기준도 있고, 옥내 배관의 6배 이상. 그리고 굴곡 개수도 많으면 또 전송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한 기준이 되어 있죠. 뭐 한 구간당 3개소 이상, 3개소 이내, 그렇죠? 이내로 굴곡 개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내 선로의 성능 시험 측정을 보면,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통신을 내가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전송 대역이 제대로 전송이 되고 있는지 그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능 시험 측정인데, 업무용 건축물에, 그러니까 업무용 건축물에서 층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 층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
16MHz 이상이 전송대역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군내 배선 성능 시험 측정 항목에는 그러니까 선번 확인 시험, 와이어 맵이라고 해서 각 구간 간의 정확한 그 배선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결을 여부를 확인해야 이게 단선이 됐는지 단선이 안 돼 있고 뭐 또한 그리고 배선이 뒤바뀜이 됐는지 서로 반대로 또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제대로 전송이 되고 있는지. 서로 바뀌면은 통신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성능 시험 측정 항목에는. 그리고 배선 구간의 길이 측정을 또 길이가 너무 길면 당연히 전송이 좀 약해지겠죠. 맨 마지막 말단에 가서는. 그러니까 그 길이를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제 그 군내 배선, 그러니까 군내 배선의 정확한 배선 연결 그 길이를 측정해서 제대로 이 전송대역이 유지되고 있는지 제대로. 그래서 96m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측정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선배 확인 시험, 그 다음에 배선 구간의 길이 측정. 그리고 네 번째 군내 배선. 업무 구역으로 단위 면적 10제곱미터당 최소 1개 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층 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각층 단자함에서 인출구 간의 거리는 96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성능시험 측정 항목에도 같이 내용이 있죠. 배선 구간의 길이 측정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조파. 이거 고조파는 이제 그 기본파의 정수배를 갖는 주파수를 고조파라고 그러죠. 근데 고조파는 몇 차수까지를 고조파라고 그러죠? 50차수. 그렇죠. 3kHz까지 그 3kHz 이하까지를 이제 고조파라고 그러고, 그 이상 초과하는 거를 이제 노이즈라고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고조파의 발생 원인은 이제 비선형 부하죠. 선형 부하가 아니고 반도체 기기에서 스위치 부하로 사용하는 이제 그 비선형 부하에서 고조파가 발생을 하는 거죠. 원인은. 근데 이게 이 고조파가 전동기, 그러니까 변압기하고 회전기기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조파 발생 원인 하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책에도 보시면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뭐 회전기기도 있고 전동기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케이블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꼭 집어서 이렇게 물었어요. 변압기하고 회전기기에 미치는 영향. 근데 지금 정리되어 있는 그 답안지는 조금 그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적어서 정리해 놓은 건데, 이제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하고 회전기기에 대한 걸 좀 집중적으로 써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일단 먼저 회전기기에 미치는 영향. 회전기기는 우리 전동기가 있고 크게 전동기가 있죠. 그리고 발전기도 포함이 되겠죠. 회전기기라고 하면 전동기하고 발전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회전기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전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회전기기 중에 전동기에 대해서 보면 일단 손실이 많이 증가하겠죠. 그 기본파 전류에 의한 동손도 있고, 그리고 고주파 전류에 의한 동손이 또 중첩되면서 손실이 증가해요. 그럼 손실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온도 상승도 발생하겠죠. 전동기에. 그리고 효율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드릴게요. 손실이 증가해요. 전동기에. 전동기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손실이 증가해요. 그럼 온도 상승이 발생하고, 그리고 효율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소음이 발생해요. 전동기에서 고주파가 많으면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 소음은 어떤 게 있냐? 일단 비선형 부하다 보니까 전자기기에서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기라든지
통풍 소음이라든지 뭐 회전자축에서 소음이 또한 발생하는데 가장 큰 거는 전자 소음이 가장 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전동기에서 진동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진동은 뭐냐? 특정 주파수에서 진동이 커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고유 진동수와의 뭐 공진이라든지 이런 공진 현상에서 의해 가지고 진동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맥동 토크라는 게 있는데 이 맥동 토크가 고주파가 있으면 커져요. 맥동 토크가 커지면은 고주파로 인해서 커지게 되면 당연히 효율이 저하되겠죠. 전동기에. 그리고 뭐 역상전류라고 또 있는데 이 역상전류는 실제로 계통에서는 크게 많이 작용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고 대책은 좀 이따 지금 바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전동기에 발전기가 또 있죠. 다섯 번째는 이제 발전기가 있는데 전동기가 있고 회전기계 전동기하고 발전기가 있어요. 그럼 이 발전기에는 또 뭐가 발생하냐? 그 고주파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뭐 권선이라든지 이 권선 쪽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손실이 발생하고. 그렇죠. 회전력도 저하되고, 회전력도 당연히 저하되면서 효율이 저하되고, 손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여기 대책으로 보면 이제 손실 쪽에서 대책은 이제 저항을 작게 하거나, 뭐 자속 밀도를 좀 낮게 하거나, 뭐 인버터 파형을 조금 바꿔줘서 손실을 낮춰주고요. 그리고 소음 쪽에서는 소음 대책으로는 전동기의 자속 밀도를 좀 낮춰줘요. 그리고 뭐 리액터를 설치한다든가, AC 리액터를 설치하고 뭐 그 전동기와 그 전동기에 공진 주파수가 있는데 그 공진 주파수가 좀 벗어나게 해서 소음 대책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진동은 고주파 진동 흡수하는 뭐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인버터 파형을 또 바꿔줘 가지고 고주파에 대한 영향을 뭐 감소시킨다든지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방진 고무 같은 것도 되죠. 진동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도 또 당연히 AC 리액터 같은 것도 삽입을 해가지고 고주파를 낮춰주고요. 그리고 맥동 토크 같은 경우는 뭐 PWM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많이 낮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주파를 한 4분의 1 정도로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PWM 방식을 적용해서 고주파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발전기에서는 댐퍼 건선을 설치해서 고주파 유입을 방지하죠. 그리고 변압기를 이제 변압기 쪽에 대한 대책을 보시면 변압기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고주파가 들어오게 되면 변압기 출력 감소율이 많이 생기죠. THDF라고 해서 변압기 출력 감소율도 발생하고 그리고 또 손실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TR이 변압기가 과열이 되면서 손실이 증가할 거예요. 동소인이나 뭐 철손에 대한 손실이 증가하고 그리고 변압기에 과열이 발생하고 또는 손실이 증가해요. 손실에는 뭐 동손, 철손 등이 증가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 TR이 과열이 돼가지고 손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철심의 자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증가하겠죠. 철손, 동손의 손실이 증가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부하 시에 그 변압기 권선과 정전 용량 사이에 공진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무부하 시에 공진 현상이 생기는데 이 공진 현상에 의해 가지고 고주파 왜곡으로 인해서 고주파가 많이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다음에 당연히 절연 열화가 되겠죠. 절연 열화가 점점 커지겠죠. 절연 열화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TR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TR의 변압기의 권선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TR 과열에 대한, 그리고 손실에 대한 그 대책으로는 뭐가 있냐? 변압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 고주파에 대한 대책으로는 변환기, 그러니까 변환기의 다성화를 하든지 뭐 펄사를 한다든지, TR의 고주파에 대한 대책이 뭐냐? 변환기의 다펄스화, 그리고 다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량성 회로가 아니라 유도성 회로로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콘덴서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직렬 리액터를 같이 설치해서 용량성 회로가 아니라 유도성 회로로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리액터라든지 필터를 설치해가지고, 필터에는 또 수동 필터도 있고 능동 필터도 있죠. 그래서 이런 필터나 리액터를 설치해서 고주파를 감소시켜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변압기 출력 감소율 있죠. 그래서 그 변압기 출력 THDF 출력 감소율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K팩터에 의한 변압기 출력 감소율 THDF를 고려해서 변압기 용량을 조금 고려해서 증대해서 이제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TR 중에 상변화를 시키는 TR, 그러니까 페이스, 상, 시프트, 변환, 그러니까 상을 변환시키는 TR 등 이런 거를 설치해서 고주파 유입을 방지하겠죠. 감소시키고. 일단 지금 문제풀이 집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요런 게 있다고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변압기의 손실, 종류 및 손실 저감 대책. 이거는 지금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 이 내용 아니고요. 이 변압기 손실 종류하고 손실 저감 대책. 요거는 이제 기본 문제잖아요. 이제 기본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요 고주파를 내신 분이 요것도 같이 내셨을 거예요. 손실에 대한 거니까 아마 같은 분이 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변압기 손실 종류에는 뭐가 있냐? 무부하 시에 발생하는 손실이 있고 부하 시에 발생하는 손실이 있죠. 무부하 시에는 뭐가 있냐? 철손 손실이 있고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전체 손실이 있죠. 크게 무부하 시에 손실이 있어요. 무부하 시에 손실이 있고 부하 시에 손실이 있는데, 변압기는 무부하 시에는 철손 손실,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고, 그리고 유전체 손실이 있어요. 그리고 부하 시의 손실은 동손이나 저항 손실, 이런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전류 손실, 그리고 표유 부하손 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기본 문제니까 요 정도 알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손실 재채기로는 보시면 뭐 철심 소재를 사용해서 한다. 보자력이 낮은 철심 소재를 사용하고 무부하 시의 손실은, 그리고 와류손 같은 경우는 얇은 철판을 사용해서 겹쳐서 사용해 가지고 손실을 작게 만들고, 그다음 부하손에서는 단면적 등을 증가시켜 가지고 권선의 단면적을 증가시키거나 권선수를 저감해서 손실을 저감을 시킨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 보시면 전기실 및 발전기실의 환기량 계산 문제. 계산 방법인데, 전기실 환기량 계산 방법은 그 예전에 과거에 기출된 적도 있고, 그 부분까지는 이제 기본 문제인데, 그게 25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전기실이나 발전기실에 대한 그 환기량 계산 방법을 적어주면 페이지 수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그 전기실하고 발전기실, 변전실을 계획할 때, 변전실 설계할 때 이제 전기실하고 발전기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변전실에 대한 그 계획이라든지 설계 내용들을 조금 적어주면, 먼저 그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전기실하고 발전기실의 환기량 계산 방법이 이렇게 한다. 근데 이 문제를 적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제 이 업체들이 전기실, 그러니까 수배전반 업체라든지 발전기실 제조업체에서 이것들 환기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감내하시는 분들은 검토만 하고 넘어가서 실제로 그 발전기실에 이제 덕트 같은 사이즈들을 또 내야 되잖아요. 급기 배관이라든지 급기 덕트, 뭐 배기 덕트 등을 이제 사이즈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설비 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덕트로 해서 설비 쪽에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설비 쪽에서 해요. 그러니까 설비 쪽에서 이런 것들은 더 잘 알겠죠, 저희보다. 그리고 건축 쪽에서는 당연히 변조실 같은 경우는 적게 하려고 그러겠죠. 사이즈를 적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 건축 쪽에서는. 근데 우리 전기 쪽에서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변조실 면적이 너무 작다, 나중에 증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도 해야 되는데 면적이 안 나온다 하면서 건축과 많이 충돌이 일어나죠. 설계실 실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설비 쪽에서는 이 환기량을 알아야 이제 덕트 사이즈가 나오고, 근데 이제 실제로 전기 쪽에서는 원초적으로는 전기에서 이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그냥 검토만 할 수준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적기에는 실무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나중에 꼭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조심히 들어가. 나중에 꼭 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는 그래가지고 이게 실무하시는 분들 실제로는 적기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거 적으셨어요? 혹시 맨 앞에 계신 분? 안 적으셨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하게. 교수님 말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적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진짜 쓸 게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적되 이제 변전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짧게라도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좋은데 어렵죠, 아무래도. 근데 여기 전기실의 필요 환기량을 보시면 리터 퍼 세크예요, 단위는. 근데 변압기의 발열량이 있겠죠. 발열량 얼마나 많이 발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덕트 환기되는 그 사이즈가 크고 작아지고 그러겠죠. 이게 제조업체가 알겠죠. 변압기 발열량은 어느 정도. 그리고 변압기의 허용 최고 온도로 일반적으로 40도씨를 정해줘요. 그리고 하절기,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변압기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하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외기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 온도에서 외기 온도를 빼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마이너스예요. 해서 환기량을 구해요. 그리고 발전기 같은 경우는 자가 발전기 발열량이 있겠죠. 발열량. 그리고 발전기실의 그 허용 최고 온도도 40도씨예요. 기준이고. 그다음에 여기선 순행식인데, 순행식 말고 냉각 방식에 뭐 공냉식도 있겠죠. 그 방식의 냉각 방식에 따라서 요 공기량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T1에서 Q 이거는 뭐 밑에 분모 T1 빼기 T2 있잖아요. 위에 TQ T1 변압기 허용 제고온도 예. 40 이거는 40도 밑에 외기온도 돼 있는데 예. 하절기 보면 제고형도 물론 변압기의 기준 스키 지압은 제고형식은 40도인데 주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온도가 여름에 뭐 20도, 25도, 예, 그렇죠. 하면은 네. 그 40온도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은 예. 우리 온도가 지금 27도예요. 예. 27도하고 예. 자체에서 발열 온도 있잖아요. 예. 자체 온도 플러스 예.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지금 40까지 택도 없을 것 예. 같은데. 항상 그래요. 70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지적을 잘 하셨어요. 그런 거를 답안지에 묻어나게 적으셔야 돼요. 답안지 결론 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공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식에?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어디에 있냐? 환기설비 설계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설비 파트에 나와 있죠. 유튜브에 나왔는데. 예,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게 항상 어디 가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보면은 아 이거 터무니없는 기준인데 아 이런 기준을 진짜 실무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전기가 아니고 설비다 이거죠. 그렇죠. 설비. 그러니까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 기준이나 실무에서 적용되는 그런 실제로 설계할 때하고 법 기준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많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답안지 결론 부분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현재 실 상황에서는 많이 적합하지 않다. 이러이러한 것들의 조건에 의해서 이러이러하게 해서 좀 실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되어져서 이런 거를 실제 그 설치 기준에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그걸 왜 적어주세요. 제가 지적하면 예. 변압기가 자갈밭에다가 옥 위에 지금 옥 위에다 주로 많이 그렇죠. 큰 것들은. 예. 하절기 7, 8을 기준했을 때 위기온도가 한 30이나 27, 8도 보고 예. 변압기 자체에 설계할 때고 40이라 그럼 40 플러스 그렇죠. 27도만 해도 67도잖아요. 예. 그럼 트립 온도를 더 이상 변압기 폭발하면 안 되니까 예. 트립 온도를 60도 세팅해 놓는다고 트립. 예. 아니 알람 예, 그렇죠. 하는 걸 60도 한단 예. 말이에요. 65도쯤 해놓고. 예.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65도인데 지금 40도로 하니까 그렇죠.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꼭 답안지 결론 부분에 나 이만큼 알고 있어. 실무 나 이 정도 했어.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야, 니는 기준에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론 부분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나머지 50점대 중후반대 있는 그 점수를 60점대 이상으로 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앞에 계신 분은 이제 공부가 많이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론 부분에 많이 적어주세요. 네, 질문하세요. 전기실이잖아요. 네. 전기실이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거는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네. 외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에도 변전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기 일단 그 외부인데 네. 외부에 설치된 환기라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탁 트여 있는 공간을 네. 누구로 환기라는 계산합니다. 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네.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실내 전기실의 온도가 지금 네, 그렇죠. 온도를 40도로 유지 최소한 네. 최고로 40도까지 하고 이 4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지금 얼마만큼 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온도를 이렇게 낮추고 가요. 예, 그렇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내가 실 내려보고 간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문제가 자꾸 환기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외부에 있으면은 외부에 탁 트여 있는데 모두 공기가 왔다 갔다 필요가 없죠. 실내. 예, 근데 실내 이제 우리가 그렇죠. 건축물에 예. 지하에 많이 들어가는데 예. 지하에 들어있을 때 여름철에 올해 더웠잖아요. 작년에 예. 보니까 변압도도 80도까지 올라가요. 예. 그러면 전기실에가 자체 온도가 40도에 외부 온도가 예. 예. 그러면 이걸 예, 그렇죠. 그 열을 예. 변압기에 발생하는 예. 걸 외부로 빼주는 그걸 공식을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실내. 예. 그렇죠. 그렇죠. 실내하고 지금 실내를 예.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실내를 예.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답안지에 항상 결론 부분에 적어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잘 알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녹아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예. 거기서 문제 좀 그러면 하나 해볼게요. 실내 변압기 트립 온도를 몇 도로 했어요? 좀 실무경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배낮기 A종 같은 경우는 보통 80도에서 90도잖아요. 배낮기 네. 정상 A종이 뭐 55도예요. 네. 외부 온도가 40도면 90도까지예요. 예. 실질적으로 네. 그 배낮기에 나타나는 온도는 외부 온도하고 배낮기 자체에 나는 열을 다 합해서 지금 그에 나오는 네,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그 몰드가 지금 120도로 해놨어요. 내가 예. 낮춰 올려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여름에 한여름에 변압기가 과열돼가지고 막 쓰고 있는데 부하는 안 쓰고 있는데 외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온도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 제일 먼저 하잖아요. 선풍기 틀어나오고 그 앞에다가 바람 쐬어주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네. 지금 공기의 양을 많이 늘려서 네. 온도를 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에 여기에 이제 궁금한 게 외기 온도 있잖아요. 네네. 하절기 설계 외기 온도인데 예. 저 외기 온도가 우리 기상청에서 지금 보면 어디 지역이든지 평균 온도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온도하고 지하에 있는 변전실을 아무리 놔둬도 여름에 40도가 넘어요. 예. 근데 외기 하절기의 바깥의 외부 온도는요 지금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거 아무리 높아도요 40도에서 40도, 41도가 안 나와요.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T1하고 T2를 빼버리면 자료가 거의 1밖에 안 나오는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예. 감안을 하실 거예요. 예. 실제로 설비 쪽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기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아, 변압기 얼마 용량이면 아, 환기량, 그러니까 환기덕트 T1 빼기 T2가 마이너스 예. 나오겠네. 그렇죠. 예, 그러실 거예요. 아주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꼭 오세요. 강의 들으러 이제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와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작년에 하나 더워가지고요. 네네. 더워가지고. 고생 많으셨을 네. 거야. 관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많이 더우니까 이제 계속 오셔가지고 같이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예, 뭐 요 정도, 예, 요 정도 보고 넘어가시죠. 요거는. 예. 그리고 예, 배기량도 이렇게 나와 있고. 예. 아, 이 문제 너무 어렵겠죠. 예, 옥내 운동장 조명기구 배치 방식. 예, 그럼 KSC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옥내 운동장에는 뭐가 있냐? 그래도 이 규격을 보시면 KSC 3760 규격은 옥내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운동 경기를 위한 옥내 운동장, 체육관의 조명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는데 KSC의 이 옥내 운동장의 조명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옥내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운동 경기가 뭐가 있냐? 체조, 뭐 신체조,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농구, 배구, 핸드볼, 유도, 뭐 검도 및 레슬링을 말하는데 거기에 옥내 운동장의 조명은 예, KSC 3706 기준으로 해서 설계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조명기구 배치 방식이 분산 배치 방식 그리고 사이드 배치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돼서 나오고 있어요. KSC에. 근데 조명기구 배치 방식의 종류, 예, 거기에는 이 배치 방식이죠. 조명기구 배치 방식. 조명기구 배치 방식은 KSC 3706의 분산 배치 방식하고 사이드 배치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조명기구 배치 방식에 이제 그 분산 배치 방식이 있고 사이드 배치 방식이 있는데 분산 배치 방식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실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쉽게 그냥 분산 배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사이드, 그러니까 옆에 벽 쪽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를 이제 사이드 배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여기 옥내 운동장 조명기구 배치 방식에 그럼 설계를 할 때 그 옥내 운동장을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조명 구역이 있겠죠. 아, 실제로 경기가 이루어지는 그 경기 구역이 있을 것이고 관람하는 관람객이 있는 부분에 이제 조명을 또 하는 게 또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조명 구역이 있고 그리고 조명 기구는 뭘 쓸 것이냐. 예. 그리고 조명 기구 설치 높이는 또 몇 메타로 하고 또한 각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겠죠. 조명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경기구역에 이제 균일한 조도로 이제 배치를 해서 균일한 조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명구역, 조명기구. 그래서 조명기구 설치 높이하고 각도. 그러면은 그 분산 배치 방식을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 옥내 운동장 조명기구 배치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분산 배치 방식이. 그리고 그래서 양호한 또 균일도를 가지고 있고, 그럼 사이드 배치 방식은 일단 경기하는 그 경기자들 입장에서는 눈부심이 적어요. 사이드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관객 입장에서는 수직면 조도, 그러니까 관객 방향에서 수직면 조도가 얻기가 쉽겠죠. 사이드에 배치하면 그쪽에 관객들이 있으니까. 그럼 일단 조명구역, 그 조명구역에 그 KS3706에는 그 옥내 운동장 크기 사이즈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농구 코트 1면 정도의 크기래요. 그러니까 뭐 28m 곱하기 한 15m 정도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KS3706에는. 그리고 이 조명구역을 선정할 때, 그리고 코트, 그러니까 농구장을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시면 거기에 코트 경계구역이 있겠죠. 1차 경기구역이 있고 2차 경계구역이 있을 거고 또 관객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조명구역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명구역의 뭐 바닥, 천장, 그리고 벽 쪽의 반사율은 뭐 한 20% 정도로 선정한다고 KSC 3706에 나와 있어요. 그 조명기구, 이제 조명기구로 보시면 이제 일단 광속의 양이 커야 되겠죠. 일단 옥내 운동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탈 할라이드 램프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 메탈 할라이드를 설치하는데 뭐 광속, 그러니까 빛의 양이 뭐 1000루멘이나 뭐 10,000루멘, 20,000루멘, 뭐 한 30,000루멘 정도 되는 걸로 선정을 해가지고 조명기구를 선정해서 그 이 투광기, 그러니까 메탈 할라이드 램프를 설치했을 때 빔각, 그러니까 투광기를 적용을 하는데 이 각도, 빔의 각도를 몇 도로 할 거냐, 그러니까 조명기구 그런 걸 선정을 하겠죠. 그 조명기구 설치 높이, 뭐 국내 기준에는 이 설치 높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설계하시는 분이 설계를 하겠죠. 뭐 13m, 뭐 10m, 뭐 그 실의 높이를 보고서 설치 높이를 정하겠죠. 그리고 조도가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높이에 조명기구 설치를 하겠죠. 높이에. 그리고 각도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한 30도 정도로 위치하도록 설치를 한다. 이거는 사이드 배치 방식이겠죠. 각도 같은 경우는 분산 배치 방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각도는 이제 사이드 배치 방식을 할 때 각도를 빔의 각도를 빔 각도를 몇 도로 할 거냐, 30도로 할 거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옥내 운동장의 조명기구 배치 방식에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조도가 균일한지, 평균 조도라든지, 그 다음에 균제도. 균제도는 뭐죠? 조도의 균일한 정도겠죠? 빛의 밝기의 균일한 정도를 균제도라고 그래요. 평균 조도, 두 번째는 균제도를 고려하겠죠. 빛의 밝기가 균일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평균 GR. GR은 글레어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레어 평가 지수. 글레어예요. 글레어. 아마 뒤에 아까 글레어 평가 방법에 있어요. 이것도 아마 그 글레어 평가 방법을 한 출제자분이 같이 냈을 거예요. 가시게요? 빨리빨리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바쁘시면 가셔야죠. 뒤에 분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자꾸 가시면. 좀만 더 있다 가시죠. 아유, 또,
이게 첫 번째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꼭 뵐게요. 예. 그 다음에 최대 글레어 지수, 예, 지하를 보고요. 예,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 조도는, 예, 광속하고 빔각도가 변화하더라도 분산 배치 방식이, 예, 사이드 배치 방식에 비해서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 조도가 높다라는 거는 더 좋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균제도, 빛의 밝기의 균일한 정도인데 이거는 그 조명기구 빔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빔각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방식이 사이드 배치 방식이 유리하냐 그리고 분산 배치 방식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평균 지알, 글레어 지수인데 이거는 분산 배치 방식이 유리해요. 그리고 최대 지알도 분산 배치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눈부심이 적다라는 거죠. 눈부심이 분산 배치 방식이 사이드 배치 방식에 비해서 적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걸 고려해서 옥내 운동장 조명기구 배치를 한다. 이거 균제도 이거 빛의 밝기가 저기 도로 균제 아니 평균 아니 조도 균제도 하고 U1, 시도 균제도 U2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없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되죠. 예. U1부터 나오잖아요. 0.3 네네. 이상, 0.15 이상. 예, 예, U1은 평균적으로 이제 조도 균제도, U2는 시도 균제도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써주고 0.3보다 커야 된다. U1은 U2는 0.15보다 반이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적으실 때 이게 일단은 KSC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내용을 알면 이렇게 적어주고 또 추가로 그 내용까지 적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일단 이 문제는 옥내 운동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어주면 일단 페이지 수는 늘어나긴 한데 좀 부가적으로 적절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옥내 운동장에 관계대한 KSC 규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농구 예. 코트장 이런 식으로 보면 되네. 농구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 바로 이어서 할게요. 쉬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4교시에 이제 불평행전압 유도정 등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기본 문제죠. 이거 과거에 또 기출된 문제고 하다 보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불평행전압 유도정 등에 미치는 영향. 크게 뭐 회전작의 약화라든지 온도 상승이라든지 손실 및 출력에 감소하겠죠. 유도전동기에. 예, 그리고 두 번째 ESS 예,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화재 원인과 방지 대책을 설명하시오. 예, ESS는 16회 안전에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116회 때 안전에 나왔대요. 예. 일단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나올 것 같았는데 이걸 또 나오더라. 이거 했는데 얘가 예, 그래서 잘 쓰셨어요? 아, 잘하셨네요. 프리즘 나왔다니까 그거에다가 네. 신문에 또 나왔어요. 이거 요즘에 계속 나오니까 예. 시사 문제 예. 시사들 꼭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폭발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또 ESS 네. 해가지고 최근에 뉴스 신문에 나오고 스크롤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끌어당길 거 많더라고요. 잔뜩 막 끌어당겨. 거기다가 대책은 어떻게 적으셨어요? 대책은 지금 현재 명확한 원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실 국토부에서 ESS 화재 예방을 위한 저기 시공 지칠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뭐 접지공사라든지 접지공사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그 화재를 발생하면 금지 있지 않습니까? 금지 시스템이었는데 금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 감리도 배터리 네. 측정 용량이 네. 감지 자질에서도 문제가 되는 걸 불충 나오는데 감지 자질 솔직히 말해서 ESS 화재 나는 감지도 잘 몰라요. 그럼 감지도 화재 원인을 배터리 용량이 시간당 아우에 네. 그 적정한지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계산 방법도 검토 의견서를 내야 된다. 그리고 감지 네. 자질이 많아요. 그거 기술력이 안 되니까 네. 배터리 용량이 적합한지 아니한지 판단 못 하겠다. 대주보 있나 보네 이렇게 하는데 네. 감지 자질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기술 교육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협회라든지 각종 협회부터 규정을 정비하고 협회부터 교육을 시켜서 기술자들 향상할 수 있는 네, 네, 네. 감지 질 자체 아유. 향상부터 교육시켜야 된다. 예. 야, 엄청 잘 적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정도 적으셨으면 학원의 문제가 좀 도움이 되더라고. 16개 예. 안전에 꼭
보거든요. 예, 예. 건축하고 완전을 잘하셨네요. 삐까 나온다고. 예, 잘하셨어요. 예, 일단 동영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 근데 거기서 그 학원 자료에서 많이 보셨어요? 네? 학원 자료 그 안전 쪽 작년에 안전에 프리즘이 나와요. 그리고 뭐 국토교통부라든 그런 쪽에 자료가 나와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안 들어가고 네. 시사성 그 색깔 신문을 좀 보니까 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화재 원인과 방지 대책. 네. 며칠 한 일주일 전에는 이제 화재 나왔다 그래서 TV에 나왔어요. 근데 아, 그거 그렇죠. 아무나 넘어갔지만 그 네. 뉴스에 다 못 나오니까 예. 신문을 붙여서 보면은 그 정기 신문에도 저게 실리고 그랬어요. 일단 잘하셨어요. 아 이게 그 화재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방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BMS의 오류가 가장 많아요. 이게 첫 번째로 가장 많아요. 예.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예, BMS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도 상승도 일어나고 계속 셀의 불균형 문제. 이 불균형 문제라고 하면 예, 아까 책에 저기 그 뭐야? 예, 보면 나와 있죠. 아무튼 뭐 불균형 문제라든지 전지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큰 거는 BMS 오류에 대한 소송 그리고 온도 상승이 가장 큰 문제예요. 화재 원인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전지를 가장 많이 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의 열폭주 현상이 심하다. 그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다. 예. 카미 문제도 문제지. 카미도 뭘 알아야 ESS가 제대로 됐다. 그렇죠. 모르니까 예. 그냥 오면 재료 예.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예. 카미 자체부터 향상시켰던 ESS의 그 기술 검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대책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 답안 아주 잘 적으셨겠는데요. 이 문제는 그래도 아마 평균 점수 이상으로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8점 이상 나옵니다. 예, 잘 나오실 것 같아요. 운 좋으면 합격도 하시겠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 좀 소방 측면에서 소방 전기 측면에서 제가 화재 방지 대책, 그러니까 ESS의 방지 대책을 좀 적어봤어요. 그리고 방지 대책에 뭐가 있냐?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일단 법적 기준에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에 넣어서 법적 기준에 넣어서 일단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법적 기준에 좀 이렇게 특정 수에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특정 소방 대상물에 법적 기준에 넣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조만간 예,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조기 화재 감지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기에 그 화재를 감지해서 예, 그렇죠. 빨리 소화 설비가 작동한다든지 다른 기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조기 화재 감지 시스템을 넣어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럼 조기 화재 감지 시스템에는 뭘 넣어야 되겠냐? 감지기로는 그러면 뭐 공기 흡입형 연기 감지기라든지 그리고 뭐 가스 화재 감지기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조기에 화재를 감지해야 된다. 이것이 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감지를 해서 네. 내가 근무하는 운전자 CCR로 통지가 돼서 그렇죠. 이상하다는 것이 빨리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ESS는 저 바깥에 필드에 있거든요. 건물식 건축물이나 뭐 태양광 예. 공장이나 풍력이나 예. 공장이나 별도 아드 사이드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운전자실에는 통지가 와야 되니까 예. 통신 운전자 근무실하고의 CCR 그 연계 장치도 아니 전송 장치도 제대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더 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 실제 소화 가능한 소화 설비를 적용해야 된다. 예. 소방 전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가스계 소화 설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계 소화 설비 말고 다른 소화 설비를 넣어서 해야 된다. 그 내용 여기 밑에다 적어놨죠. 예. 답안지 보시면 되세요. 문제 풀이집. 그리고 PC실에 판넬 등에는 또한 그 자동식 소공간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서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시설에 또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타 대책으로는 뭐 ESS를 설치할 경우에 건축물내는 2시간 내와 구획이 필수로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ESS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ESS 특성을 이해하고 별도 재난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방수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소화 설비에 스프링클러를 적용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 방수하고 전기화재는 스프링클러는 상급이니까 예.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스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제가 소화 설비로는 국내에서는 지금 가스계 소화 설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대책으로는 적응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NFPA 미국에서는 가스계 소화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예요.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계신 분처럼, 그러니까 수험자분들은 그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가스계 소화 설비는 적응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NFPA에서는 스프링쿨러를 그리고 다른 소화 설비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교수님, 스프링클러는 예. 물이 화재가 났을 때 갑자기 물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전기실에 수배 전반이 뭐 15개, 20개 예. 아니고 20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서 천정에 물 때문에 이게 예. 이건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아,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스프링클러를 할게 예. 아니라 기화기 예. 형식으로 예. 기체로서 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스계 소화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배터리 어떻게 돼 있어요? 배터리 어떻게 설치해요? ESS에 들어가면. 얘가 다 들어가죠. 그렇죠. 렉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면 가스계 소화 설비는 적응성이 없어요. 가스계 소화 설비가 그 가스가 그 안에 렉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적응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적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고, 또 그리고 전해질의 성분이 각 제조사마다 다 틀려요. 사용하는 재료 성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리튬이온 전지의 열폭주 반응되는 그 시간이라든지 화재 소화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계 소화 설비로는 불을 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전수될 때까지 어떤 대책이 그냥 다 전수될 때까지 불이 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추세로는 가스계 소화 설비를 사용하지 않아요. 예, 일단. 한빛에서 설계하고 태양광 발전 설계하다가 지금 감지하지만. 그러시구나. 전기실 쪽에서 스프링클러는 설계 안 해요. 네네네. 그렇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가스를 갑자기 생각나네. 가스계 설비를. 그렇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물을 사용하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소방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고 소방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은 보면 적응성이 없어서 사용을 국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추세예요. 지금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가스계를 계속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소방 공부를 더 하시면 나중에 또 뭐 실무에 들어가서든 뭐 다른 공부를 더 하시게 소방 쪽으로 더 공부를 하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그까지만 하시고 더 많이 하시면 너무 길어지시니까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여기서 수신기는 보시면 P형, R형 그리고 M형 수신기, GP형 수신기, 뭐 GR형 수신기가 있죠. 그리고 화재 감지기는 빨리빨리 나갈게요. 불꽃 감지기는 뭐 불꽃을 감지하는 거겠죠, 당연히. 불꽃을 감지하는데 특정한 파장 그리고 깜빡거림을 감시해서 화재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불꽃 감지기에는 자외선식이 있고 자외선의 변화량을 감지해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어요. 여기 적외선식에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이에요. 오타 수정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여기 책에 보시면 여기 자외선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요. 그게 적외선이라고요. 적외선식이니까. 그리고 3번에도 또 오타가 있어요. 죄송스럽게. 1에 그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아니라 적외선이라는 거죠? 네네네네. 2번에 적외선.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이겠죠. 적외선식이니까. 그리고 3번 넘어가고, 근데 세 번째 자외선하고 적외선 겸용식이고 복합식이 있어요. 그리고 겸용식은 오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복합식은 엔드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두 개 다 감지해야 되니까 자외선, 적외선을 모두 감지했을 때 화재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복합식은.
예, 그러니까 2번만 오타가 있는 거죠. 2번에 자외선 두 개가 적외선 두 개 오타 있죠. 예, 그거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식 감지기를 보시면 이 아날로그 감지기는 주위의 온도, 연기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수신기에. 그래서 감지 유무를 표시하는데, 그 아날로그 감지기의 그 가장 특성은 뭐냐면 각각의 그 아날로그 감지기의 고유의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위치를. 그래서 어드레서블 디텍터라고 해서 아날로그식 감지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감지기의 그 기능이 있는데, 뭐 자기 진단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0점, 여기 그 0점 조정 기능이 있는데, 그 0점 조정 기능은 뭐냐? 감지기의 감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 지금 제가 여기 문제풀이 집에는 내용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단 기능은 뭐냐? 감지기가 고장이 났으면 자기가 진단을 해서 나 고장 났어 해서 이제 수신기에서 관리자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감지기의 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게 0점 조정 기능이 또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오염 경보 기능. 아날로그식 감지기가 지금 화재가 아니라 그 먼지로 인해서 그래서 0점 기능이 있는데, 이 0점 기능은 뭐냐? 감지기의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적으시면 되시겠죠. 하나. 그리고 오염 경보 기능. 그 아날로그 감지가 오염이 되면, 먼지 등으로 인해서 감지가 제대로 안 되고 오염이 되어 있으면 경보를 해서 관리자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유지 관리가 잘 되게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지기 탈착, 그러니까 착탈 여부가 감지기에 이탈이 됐다 그러면은 바로 알려주는 거죠.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밀입자 감지기. 근데 이제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그 LH공사에서 지금 공동주택에 다 사용하고 있죠. 이제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다운이 돼서 가격이 많이 그나마 저렴해져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죠. 안전관리를 위해서. 아파트 공용주택에 쓰는 게 거의 다 아날로그 감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것도 아마 아날로그 같은데? 아닐 거예요. 그거는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뭐 고층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아날로그를 이제 사용하는 추세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H공사에서 아날로그 감지기를 17년도부터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식 감지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초밀입자 감지기. 초밀입자 감지기에 대한 이거 기출문제 오래전에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근데 초밀입자 감지기 검색하면 초밀입자 감지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초밀입자 감지기가 뭐냐? 그 공기 흡입형 연기 감지기라든지 광전식 감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 흡입형 감지기. 공기 흡입형 감지기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기 흡입형 감지기는 뭐냐? 초밀입자. 그러니까 화재 초기 단계에서 아주 작은 그 입자를 0.005에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의 아주 작은 초밀입자를 검출해 가지고 화재 징후를 수신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또 이렇게 그 능동적인 감지기, 화재 감지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능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하니까. 그래서 화재 초기에 초밀입자를 검출해서 검출을 해서 수신기에 보내겠죠. 그리고 특징으로 보면 초기 단계에 화재 감지를 해요. 그리고 능동적인 감지기고 연기 감지 능력이 탁월하겠죠. 초기에 감지하니까. 그리고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류의 영향은 받겠죠. 공기 흡입형이니까. 그리고 적응성.
일단 설비가 고가이고요. 적응성으로 보면 일단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복구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유물 같은 게 있는데 화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복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그리고 비싼 장비들이 있는 반도체 장비들이 있는 통신시설이라든지 예, 클린룸, 그렇죠. 반도체. 그리고 통신시설, 중앙통제실 같은 곳에 예,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 초밀입자 감지기, 그러니까 공기 흡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자동화 차탐 설비가 전력 사용 시설 설비 서간다는 거 빨간 책 있잖아요. 네네. 전력 사용 시설 설비에 보면 자동화 설비 방제 설비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있는 거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네네네. 그거를 일단 보시면 되겠네요. 예. 일단 거기에 이거 말로만 돼 있어갖고 그 책에 보면 그림 개통도 그런 걸 좀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렇죠. 하지. 이거 말로만 찍으면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원래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 상황인 만큼 지금 강의 시간이 예, 그래서 이 사람들 끝까지 두고 가야 돼. 예, 아주 저 지금 편하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책에서 이제 좀 그림 같은 거 표라든지 있으면 좀 넣어주면 좋으시겠죠. 책에서 써놓은 거 보면 그 그림 그렇죠. 잘 돼 있죠. 예, 그쪽은 잘 돼 있죠. 그거 한번. 개통도도 한 번씩 들어가야 예, 그렇죠. 그거 보시고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기출 문제 그리고 기본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글레어의 종류와 평가 방법. 예, 글레어 종류는 4개 있죠. 예, 직접, 간접, 뭐 불쾌, 기타 뭐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직접 글레어, 간접 글레어, 예, 불쾌 글레어, 불능 글레어 뭐 이렇게 해서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글레어 평가 방법. 이게 좀 깊게 들어가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건데 글레어 평가 방법에서 예, 글레어 평가 지수. 예, 원래 지금 책에는 지금 문제풀이 집에는 GR로 되어 있어요. 예, U를 붙여주세요. UGR. 예, 그게 뭐냐? 예, UGR. U를 넣어주세요. 문제풀이 집에. 그게 뭐냐? UGR. Unified Glare Rating인데, Unified는 하나로 된, 뭐 통일된 글레어 평가지수,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 글레어, 그러니까 불쾌 글레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UGR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국제 표준화, 그러니까 CIE,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국제 표준화로 제정한 평가 방법이에요. UGR이.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평가 방법에. 유튜브에 나옵니까? 글레어 평가 방법이냐? 아니면 다른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일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쓰기 어려운 문제예요. 조명 이게. 방법 원로 저기 있는데 묻는다는 거. 예. 지철근 박사 아, 그 오래된 책 있죠. 예. 아마 유지할 건 안 나오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요 근래에 예, 학회지라든지 논문지 같은 데에는 분명 예, 박사분들이 이제 뭐 논문 제출할 때 아마 거기에 많이 예, 쓰셨을 거예요. 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 UGR은 뭐냐? CIE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불쾌 글레어, 그러니까 글레어의 국제 표준화로 이 UGR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가 방법으로는 이제 이 UGR을 쓰고 있다. 근데 그 UGR은 뭐냐? 예, 요런 식이 있어요. 어렵죠? 근데 이 식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 자, 광원의 휘도가 들어가 있어요. LA. 그리고 배경 휘도, 예, LB. 배경 휘도를 또 고려한다는 거죠. 평가할 때 UGR. 그러니까 UGR로 평가를 할 때 불쾌 글레어를 평가할 때 광원의 휘도를 보고 그리고 배경 휘도를 보고 야, 또 보자. 이 W 뭐냐? W는 입체각. 예, 입체각. 예, SR.
스테라디언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지수 등을 개수로 사용하여 예, 불쾌 글레어를 평가한다. 예, 그러니까 UGR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UGR을 한다. 그래서 불쾌 글레어를 평가한다. 그리고 단점이 뭐냐?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은 뭐냐? 시야에서 5도 이내에 보통의 광원에 대한 글레어 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CIE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국제표준화로 글레어를 평가할 때 불쾌 글레어를 평가할 때 그 UGR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식이 좀 어려운데 알고 넘어가시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평가 글레어 평가. 그렇죠. 예. 조명 한 페이지 보면 1년에 예.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9월에 예. 예. 거기서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위원분들이 이제 그런 서도 낼 수 있다. 실제로 조명 그거 보는데 1년에 5만 원이거든. 예. 조명 설계 학회에서 나온 게 1년에 5만 원이에요. 네. 매달 이게 그렇죠. 한 번씩 나오는 예, 거. 예, 네, 네. 그거 보니까 예. 각종 예. 이런 조명에 예. 관련 뉴스라든지 그렇죠. 새로운 것들 예. 많이 나오대요. 예. 건축전기는 유난히 그런 것들을 또 봐야 돼요. 원장이 예. 꼭 보라 그랬어. 예. 사람을 강제로 시켜갖고 예. 공부한 사람은 다 가입돼 있어. 예. 5만 월, 예. 연 5만 원. 그걸 꼭 보셔야 돼요. 도움이 돼요. 그런 데서 나와요. 예.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건축전기 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셔야 돼요. 저도 당연히 그때 봤어요. 많이 공부할 당연하죠. 당연히 보셔야 돼요. 또 만들다 또 봐서 안 돼. 예,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제 뭐 계속 이어서 정규반을 여기서 한다 하면 제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더 좋으시겠죠. 선택하는 수강생 마음이니까. 예, 그렇죠. 일단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고 개인적으로 더 한 번 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력용 콘덴서. 이 아주 기본 문제죠. 이 팽창 배부름 원인과 대책은 과거 기출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 2번 소문제 2번은. 근데 이제 운전 중 점검 항목. 이거는 조금 쓸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전기 이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무적으로 전력용 콘덴서 안 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 하시니까 그래서 저 정도는 그래도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점검 항목.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만 생각해도 요거는 좀 손쉽게 적을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좀 점수가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쓸만하다. 그죠? 문제 들리는 게 소음부터요. 그렇죠. 그렇죠. 배가 부르고. 그렇죠. 기름이 흘러나오고.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에 또 녹이 있냐 없냐, 도장이 벗겨졌냐 안 벗겨졌냐. 그러니까 그만큼 콘덴서가 열을 받으면 당연히 그 케이스에 있는 도장이 벗겨질 수도 있을 거고 부식이 될 수도 있고 누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자 상태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류도 봐야 되겠고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그쵸? 후크메타, 클램프 메타 같은 걸 사용해서 전류도 측정하고 전압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절연 열화, 그러니까 절연 저항 같은 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적기에는 조금 무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무경으로 수용 감을 적었어요. 그렇죠. 우리 컨텐츠 문을 돌면 웽 하고 기름이 나고 내가 임신하고. 그렇죠. 예. 아마 어때요? 이번 시험 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조금 조금 내가 한 일주일만 더 빡세게 할 걸 이런 생각이. 조금 아쉬우셨어요? 빡세게 할 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가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왜 안 했구나. 내가 뭘 안 했구나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합격 가능성은 있어 보이시는데 합격이라를 떠나서 좀 아쉬움이 남고 그런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경험을 수년간 저도 공부를 하고 떨어지고 시험을 봤잖아요.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항상 아쉬움은 있어요. 시험 보고 나면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할 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나왔네. 그러면 진짜 많이 아쉬움이 남는 시험이죠.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예, 누구나 다 이제 아무튼 그런 경험을 다들 하시니까 그렇죠. 합격선에 있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예, 여기까지. 값이 나오네요, 교수님. 100% 값이 나오네요, 표에. 그렇죠. 10에서 30. 예, 예, 예. 70에서 100. 요런 거 적어주면 요런 아주 이게 좋겠죠. 남들보다 2, 3점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솔직히 예. 몰라. 아, 배가 예. 얼마나 나왔네? 분량이다. 예. 알아야지. 그렇죠. 표로 제시하라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렇죠? 그런 거 적어주면요 점수가 올라가요. 사람이, 야, 진짜 공부만 했구나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을 나오셔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스터디를 하면 단점은 뭐냐면 그분들 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마지막 67페이지 표딱그 원인 재난 온도 좋죠. 이렇게 예. 예. 요 표가 남들 예.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우리 또 이렇게 열심히 모아 원장님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정리한 문제니까 좋죠. 보시면 한번 좀 와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예, 요까지 하고 예, 또 개인적으로 한번 더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이제 117회 3, 4교시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